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학 전공 이지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연구 방법론은 시스테매틱 리뷰와 스코핑 리뷰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는 이유, 그 장점, 그리고 시스테매틱 리뷰의 정의, 개념, 어떤 연구 방법인가 하는 것, 그리고 시스테매틱 리뷰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자 했을 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잘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논문을 검색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으로 쓰여진 논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펀메드에 들어가서 매드라인 DB에서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으로 쓰여진 논문을 찾으면 25,000건에 달하는 논문들이 검색이 됩니다. 메타 분석의 경우에도 2014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증가 추세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왔던 이 논문에서는 메타 분석과 시스테매틱 리뷰 방법론이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논문의 경우에도 코리안 메디컬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시스테매틱 리뷰의 장점으로는 the most reliable source of evidence,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비던스 소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보셨을 hierarchy of evidence, pyramid of evidence, 이 피라미드 보시면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쓰여진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은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가이드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소스라는 점입니다. 어떤 클리니컬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개별 RCT로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쿼자이 엑스페리멘탈 디자인으로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코호트 스터디 논문이라든지 이 밑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의사결정하기보다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 논문을 보고 그 결과의 근거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Evidence Based Dentistry, 우리 EBD라고 얘기하죠.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Trusted Evidence, Informed Decision, Better Health, 이거는 EBD의 모토와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믿을 만한 증거를 찾아서 그 근거의 기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환자 건강에 더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이 EBD의 모토이고,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 연구들은 이런 EBD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는 논문을 쓴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학문적인 영향력을 훨씬 더 높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상가나 연구자 이외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팔리시 메이커들도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들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회과학 분야의 캠벨 콜래보레이션이라는 리지스트리가 있는데요. 뒤에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 논문들이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리뷰의 이러한 장점들은 코크란이나 CDC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urrent Evidence-Based Answer to Specific Question, CD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크란에서는 High Level of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Healthcare Intervention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테매틱 리뷰의 장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식의 객관적, 체계적 종합을 통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고 Knowledge Doubling Curve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현재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전에는 100년이었다면 지금은 13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3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매드라인에서 1년 동안 출간되는 논문의 수가 70만 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식을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은 다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어떤 논문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 클리니션과 리서처들이 keep up with literature, 최신의 그 연구 결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치의학계의 그 EBD 관련 책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어떤 의료 서비스 공급자도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것을 찾고 있고, 시스테매틱 리뷰가 그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테매틱 리뷰를 가르쳐 extremely efficient method,
버텀 라인 지식,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쓰여진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을 만나면 엄청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분야의 연구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뭔지 한번 누군가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누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된 걸 또 하는 삽질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까지 된 것 위에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찾아서 한 발 더 나아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여기 구글 스칼라 사이트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거인의 어깨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물들이거든요. 그 많은 연구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테매틱 리뷰가 효율적으로 그런 서머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연구됐던 바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올라서서 그 연구의 큰 그림, 그 분야의 연구의 큰 그림을 그리고 다음의 연구 주제를 찾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지금 뉴턴이 얘기하는 이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크쿠란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시스테매틱 리뷰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lear and comprehensive overview,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포괄적인 오버뷰를 제공한다는 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는 이 부분 참 좋습니다. 그걸 봄으로 인해서 further research가 필요 없는 부분이 뭔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 연구 질문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삽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연구 주제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을 리파인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리서치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종합하는 스킬을 발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을 한다는 거죠. 요약. 여러 편을 읽고 잘 종합하는 능력. 이 요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요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시스테매틱 리뷰의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시스테매틱 리뷰의 장점은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였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장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IRB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리뷰의 연구 대상은 연구물입니다. 그래서 IRB로 인한 번거로운 과정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시스테매틱 리뷰는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작성 지침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평가하는 지침도 명확합니다. 리뷰 인비테이션 받으면 시스테매틱 리뷰 심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침과 똑같은 것에 기반해서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지 리뷰어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을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재가 아니어도, 그리고 영어를 좀 못해도 들어갈 문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대략 한 70~80%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셉트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통의 저널 에디터들은 그 자기네 저널에 퍼블리시될 논문이 많이 인용되기를 원하는데, 시스테매틱 리뷰는 인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쓰여진 논문들을 데스크에서 리젝할 가능성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뷰 과정에서 리젝되기도 하지만 데스크 리젝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인용이 많이 된다는 거.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참 좋아할 일이지만 사실은 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이제 허술한 리뷰어를 만나서 쉽게 출판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여러분의 글을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책임감 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로 논문을 썼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심지어 임상가들도 여러분들이 쓴 한 줄의 말에 의해서 임상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를 호도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또 시스테매틱 리뷰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 3명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성실한 동료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은 상당한 장점이죠.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시스테매틱 리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과 정의, 도대체 정확히 시스테매틱 리뷰는 뭐 하는 연구 방법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 언급되는 문구들을 제가 좀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을, 그 정의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감을 잡으시도록. meticulous summary, 아주 꼼꼼한 서머리라는 거죠. All the available primary research, primary 1차 연구. 그래서 1차 연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리뷰를 그 secondary research 2차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1차 연구에 대한 연구, 2차 연구라고도 합니다. 어떤 연구 질문에 대한 모든 가용한 1차 연구들에 대한 아주 꼼꼼한 서머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뭐 한국말로 하면 그 명백하게 구조화된 질문을 가진 종설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에 따라 관련된 연구를 모두 찾고 선택해서 수집하고 분석한 것.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서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 그리고 코크란,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의학 쪽에 EBD 책에 나온 정의인데요. 코크란의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clearly formulated question, 그 특정 연구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구 질문은 아주 명확하게 formulated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자체는 systematic하고 explicit한 방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스테매틱 리뷰를 정의를 하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문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비판, 검토, 요약하는 거죠. 아까 그 검색을 할 때 모든 연구물을 다 찾는다 그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체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논문들, 체계적으로 모두 찾은 그 논문들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요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헌 검색, 그리고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inclusion, exclusion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문헌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어떤 바이어스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빗돌림 위험 평가, 각각의 논문, 연구 대상이 되는 그 논문들이 혹시라도 있을 그 바이어스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메타 분석은 체계적 문헌 구조, 시스테매틱 리뷰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선정된 1차 연구에서 근거가 양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경우, 연구의 이질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합성하는 연구 방법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질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메타 분석 논문 보시면 그 I 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그 연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I 스퀘어 값이 나오는데 이 이질성은 메타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이질성은 임상적 이질성,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논문들에서 실제로 실시한 임상 처치에서 그 각각의 논문들끼리 얼마나 상이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된 환자 집단, 인구 집단,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합쳐가지고 통합한 효과 크기를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은 합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중증도, 진단명, 그리고 인터벤션, 그리고 같이 쓰였던 코인터벤션, 그것이 상당히 다르다면 합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비스 제공자, 전문의와 뭐 학생, 시대 학생, 이 사람들의 수준차가 있는데 그 각각이 한 결과를 같은 것을 보고 효과 크기를 합친다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적 이질성, 연구의 유형이 다르다. 그리고 빗돌림 위험의 다양성, 블라인드 방법, 뭐 환자 블라인드 한 것과 처치자 블라인드 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를 경우에는 양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합쳐서 통합적인 평균적인 효과 크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T라는 연구 방법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인문사회 계열은 그다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메타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의학, 치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수한 저널을 보시면 란셋이나 뭐 자마 같은 경우는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 분석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그램처럼 시스테매틱 리뷰 안에 메타 분석이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메타 분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리뷰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연구 대상의 디테일한 면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 통합적인 효과 크기, 통합적인 효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메타 분석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코핑 리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핑 리뷰는 매핑 리뷰, 스코핑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 스코핑 리뷰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상당히 최근입니다. 2019년입니다. 그래서 스코핑 리뷰라고 쓰여진 논문들이 정확히 이 방법을 이해하고 쓰여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쓴 논문들은 상당히 이제 스코핑 리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쓰여진 반면에 그 전에 쓰여진 논문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리뷰도 어떤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분석과 같이 평균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야의 대략적인 연구의 큰 그림을 좀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코핑 리뷰는 스코핑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대충 한번 훑어봅니다. 너 연구의 스코프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했을 때 연구가 어떤 식으로 주제들이 펼쳐져 있는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breadth, 연구의 breadth, depth보다는 breadth를 캡처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는 뭐 소수의 논문, 한 20개 정도의 논문을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하는 논문이라면, 스코핑 리뷰는 제가 본 가장 작은 수의 스코핑 리뷰 한 50개 정도, 50개, 60개 최소 많은 경우는 막 100개 넘는 논문들을 스코핑 리뷰의 연구 대상 논문의 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핑 리뷰는 전체를 다 보진 않고 그렇게 잘근잘근 씹지 않고 대략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록 정도만 보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의 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 연구 주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리서치 분야의 갭을 찾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리고 키 컨셉을 매핑하는 거, 어떤 컨셉이 여러 컨셉이 있겠죠. 그 분야에 그 컨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로 어떤 컨셉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요, working definition,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개념적인 바운더리가 아주 블러리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주 포괄적으로 리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에 스코핑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프리커서로 스코핑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문헌 모델, 시스테매틱 리뷰가 명확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반면에 스코핑 리뷰는 연구 문제를 아주 브로드하게 잡고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의 논문도 그 inclusion, exclusion 크라이테리어가 시스테매틱 리뷰는 엄청 분명한 데 반해서 스코핑 리뷰는 이제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 표는 시스테매틱 리뷰와 스코핑 리뷰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문제에 있어서도 스코핑 리뷰는 브로드한 반면에 시스테매틱 리뷰는 아주 내로우하게 포커스드 리서치 퀘스천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그 논문, 대상 논문의 포함 제외 기준도 시스테매틱 리뷰는 먼저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반면에 스코핑 리뷰는 뒤에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퀄리티, 논문의 퀄리티를 스코핑 리뷰는 그다지 프라이어티를 주지 않습니다. 시스테매틱 리뷰에서는 퀄리티부터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엑스트랙션도 상당히 이제 다르고요. 스코핑 리뷰는 주로 질적인 종합입니다. 반면에 시스테매틱 리뷰는 메타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양적인 센서스 분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코핑 리뷰로 쓰여진 논문들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리텀 인펀트의 브론카 폴포너리 디스플레이시아, 미숙아들이 기관 지폐 형성 이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생 직후에 호흡 곤란으로 인공호흡기나 산소 공급을 받았던 그 신생아들이 나중에 가서도 산소 공급이 곤란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에 대한 데피니션이 wide variation 있다. 그래서 call for consensus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스코핑 리뷰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엄청 신기하게 지었는데요. 어쨌든 개념이 블러리해서 컨센서스가 필요한 경우 스코핑 리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페이션트 컴플렉시티에 대한 스코핑 리뷰, 이 연구의 결과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지너스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서비스 딜리버리 모델, 이것도 이제 스코핑 리뷰를 한번, 시스테매틱 스코핑 리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스코핑 리뷰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제 보시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연구의 제목들을 보면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션트 컴플렉시티에 대한 스코핑 리뷰의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 이거는 소스들이 이제 대상이 된 논문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컴플렉시티를 구성하는 디멘션들을 나누고 그 익샘플, 논문들에서 말하는 익샘플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리스트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종의 모델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five health dimension에서 이러한 것들이 페이션트 컴플렉시티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질적으로 종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디지너스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이건 원주민의 1차 진료에 관한 것인데요. 원주민 헬스 프로바이더도 원주민 경우에 그 딜리버리 모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그 모델 딜리버리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을 했고 그것을 언급했던 논문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로 아까와 비슷하게 어떤 모델이 나오는 스코핑 리뷰의 예입니다.